동물도 그런 짓은 안 한다. 자, 홍 기자 일단 사건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죠. 동물도 그런 짓을 안 한다. 한 아버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40대 남성이었는데요. 자신의 두 딸을 성폭행했습니다. 200번 가까이 성폭행했습니다. 성폭행 횟수만 해도 정말 체크포인트 왜 이렇게 정했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최근까지 계속해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07년쯤에 아내와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전후로도 계속해서 두 딸에게 그전부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 이후에 성폭행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딸의 일기장의 내용이 적혀 있어서 진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기자 이거는 참 이 말을 꼭 어떻게 꺼내야 될지도 참 잘 감이 안 오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부모라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런 행위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봤는데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이 내용 자체가요.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40대입니다. 40대 남성은 이 전처와 이혼을 하고 두 딸을 홀로 양육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단 둘째 딸에게 이런 몹쓸 마음을 먹어서 실제로 피해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뭐 안방에서, 아버지니까 뭐 안방에서 함께 자자. 뭐 내가 뭐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다. 이런 말로 유인을 해서 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요. 작은 딸, 일단 먼저 범행을 저지른 작은 딸이 뭔가 반대되는 의사, 이 저항하는 의사를 나타내면은 너의 언니까지 부르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뭐 워낙 내용이 진짜 터무니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걸 방송에서 어떻게 뭐 상황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정말 되게 곤혹스러운데, 그러니까 둘째 딸이 그렇게 저항을 하니까 네 언니를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네. 가만히 있어라. 언니한테 네. 피해가 가기 네가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들도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면 여자분들이 생각했을 때 엄마기도 하고 또 여자인 저는 사실 더 소름이 끼치는데요. 저는 이런 문제 굉장히 좀 이성적으로 너무 감성적으로 다가가면 안 되고 이성적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친부에 의한 성폭행이 사실 저희가 이렇게 놀라고 너무 끔찍스러워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은 케이스거든요. 진짜요? 성폭행의 10%에서 20% 정도가 친족이나 친인척에서 일어나요.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케이스가 친아버지로부터 일어나요. 특히 어린이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쉬쉬대고 있지만 사실 너무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었고 지금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친아버지에 의한 딸들을 성폭행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너무 끔찍하니까 보통 우리는 아버지 했을 때 그 거룩한 단어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무마하기가 싫은데 저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최고 무력화한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항거할 수 없는 딸들이 완전히 무력화돼서 당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 냉정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변호사님 그 사건 아시죠? 그 김보은 김진관 사건. 네. 그러니까 계부에게 어렸을 적에 성폭행을 당하고 나 성인이 돼서 남자친구와 함께 그 계부, 자신을 범했던 그 계부를 살해했던. 그래서 그게 1994년 성폭력 특별법 제정의 도화선이 됐던 사건인데 얼마나 그 정신적인 상처가 크면 성인이 돼서,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말도 못 하겠네요. 이건 뭐 어떻게? 지금도 얘기한 그 사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성범죄, 성폭행을 당한 피해 때문에 계부를 이제 해치기까지, 목숨을 빼앗기까지 했었고, 그거를 두고도 법조계에서도 지금도 이제 항상 얘기를 할 때 이런 정도의 경우에는 정당방위나 소극적 저항의를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이제 피해자의 고통을 크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 두 딸들이 정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이제 법조인과 변호사라서 이거 냉정하게 법적 조치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가끔 원망스러울 정도의 상황인데, 한 가지 그 고통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일기장에 적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나마 이 아버지에게 그 벌을 묻는데 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겁니다. 사실 이런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충격을 받으셨는지 자, 어제 첫 재판이 있었다고요? 네. 이 혐의 인정했어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면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말한 내용이 그러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렇지만 두 딸이 거짓말을 쓸 리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딸들이 말했으니까 사실이겠지. 그래서 자백한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다그치기 시작해요. 피고인 딸이 여자로 보였습니까? 성욕 때문에 딸의 생을 망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다그쳤거든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피고인은 반복했습니다. 아, 변호사님. 또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얘기도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범죄 인정하느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딸들이 거짓말이 없으니까 나 그 인정한다. 이게 인정하는 거겠어요? 부인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부인한다라는 게 이게 진짜 있었던 사실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자기는 여기서 뭔가 빠져나가고 싶은 그런 뭐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 것이고요. 재판장은 오늘 답답하니까 아니 도대체 딸들을 어떻게 바뀌려 이런 짓을 했냐.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렇게 묻지는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도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재판장도 사람인 만큼 판사들도 사실 저런 식의 얘기들, 동물도 그런 짓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 법정에서 잘 안 하는데 이거 그런 얘기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판사도 지금은 법조인으로서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의 얘기다 싶어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저는 말이죠. 그냥 지금 뭐 또 야, 너 방송 진행하는 사람이 그런 표현을 쓰면 되냐라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뭐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선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런데 이 사람 말이죠. 딸들하고 합의를 시도한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뭐 가장 결정적으로 성범죄에 있어서 합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할 텐데요. 이렇게까지 끔찍한 짓이 아니더라도 요즘 웬만해서 합의로 안 봐줍니다. 더군다나 이런 행동을 했는데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변호사님, 이런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 뭐 저도 지금 아까 계속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실 그 200번이면 매 순간이 그 딸들은 그때마다 영원히 죽임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당연하죠. 사람을 200번 죽인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에 상응하는 재판 결과가 충분히 있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사건 반장에서도 저는 이 결과 꼭 추적해서 보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요일인데 참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네요. 오늘 인물 여기까지고요.